앞서 다양한 대안적인 분석 전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이상적인 인가 추론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가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가 추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로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비교 가능성이 되겠죠. 특히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교 가능한 집단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과 얼마나 비교 가능한지 여부가 바로 인가 추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대안적인 분석 전략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전후의 실업률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 가능성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 기간은 과연 코로나19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전후의 기간은 뭐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서 혹은 그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월과 2월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 2020년 1월과 2020년 2월은 그 코로나19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과연 비교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1월과 2월은 코로나19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같지 않죠. 뭐 1월은 뭐 겨울방학도 끼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한겨울이고, 또 2월은 설날이라는 명절을 끼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강추위가 좀 풀린 어떤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코로나19를 제외한 요인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어떤 분석 전략은 사실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인가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보완된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코로나19 전후에 전년 대비 실업률의 변화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년 대비의 어떤 실업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떤 요인은 충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그 1월이라는 기간이 갖는 어떤 속성, 그리고 2월이라는 기간이 갖는 속성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게 2019년이든 2020년이든 그냥 1월이라는 어떤 고정된 효과와 2월이라는 어떤 고정된 효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배제를 함으로써 하고 비교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비교 가능성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될 거예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 기간은 코로나19를 제외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바뀔 거죠. 이전에는 모든 요인에서 전부 다 이제 비교 가능성을 따져봐야겠다면은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지를 따져봄으로써 이 인과 추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그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축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자면은 뭐 1월과 2월이라고 제가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그 1월에서의 변화와 2019년에서 2020년이 넘어갈 때의 2월에서의 변화가 서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좀 더 구체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1월에 2019년과 2020년의 어떤 1월의 변화와 2019년과 2020년의 2월의 변화가 사실 코로나19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요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면밀하게 신중하게 살펴봄으로써 만약에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어떤 1월의 변화와 그 전년 대비 2월에서의 변화가 코로나19를 제외한 어떤 다른 요인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 날 만한 어떤 그런 요인이 많지 않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단계가 충분히 인가 추론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1월과 2월이라는 기간은 워낙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작년과 비교해서 1월에서의 변화와 작년과 대비해서 2월에서의 변화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택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3단계의 어떤 전략으로서 직업 특성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은 뭐 건설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직업,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IT 개발직은 코로나19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인가추론을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재택근무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달라지는 건 맞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요인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아마 뭐 건설 노동자와 IT 개발직의 어떤 실업률과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선택 편향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전략은 물론 차선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 선택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연 실험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석적이고 효과적인 이중차분법의 활용 전략은 바로 이 자연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 이런 자연 실험은 사실 뭐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다시 더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음, 간단하게만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요약을 하고 실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임의의 특정 시점 기준으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비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실험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어떤 시행 여부인데 왜냐하면 어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이 주마다 서로 상이한 어떤 정책적인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구체적으로는 이 자택 대기령이죠. 스테이 앳 홈 오더라고 하는 그 자택 대기령이 서로 이제 주마다 다른 시점에 이제 시행이 되었고 이러한 자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그런 실험 세팅을 제공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에서는 이제 3월 23일, 캘리포니아에서는 22일, 텍사스에서는 4월 2일, 그리고 한 3개인가 4개 주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아직 여전히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주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1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모두가 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될 수 있고 이 T2 시점에서는 뉴욕과 텍사스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인데 반해서 이 캘리포니아는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3월 22일 날 시행된 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T3 시점에서는 이제 뉴욕도 이제 3월 23일 날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이제 실험 집단에 속하게 될 거고 텍사스는 이제 통제 집단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도 이제 시행이 된 후에는 뉴욕과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 모두 이제 실험 집단에 속하고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여러 주들이 이제 통제 집단에 이제 속해서 이런 상대적인 효과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점의 어떤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떤 차이의 어떤 평균적인 효과를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한 시점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T2 시점을 보자면은 이 3월 22일 이 시점에 캘리포니아에서만 발생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한 시점만 보면은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 실험의 장점은 특히 여러 시점에서 발생한 자연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은
비록 한 시점에서는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T2 시점이 있고 T3, T4 이렇게 각각의 시점을 다 보고 이러한 시점에서의 차이를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이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자연실험 조건에서 자연실험 조건에서의 어떤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려면은 이 3월 22일에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난 어떤 일들이 발생해야 되고 또 3월 23일에 또 뉴욕에서만 또 발생한 일, 또 4월 2일에 텍사스에서만 발생한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어야지 평균적으로도 이 두 집단이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총 51개 주가 있기 때문에 한 51개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시점에서 그 특정 주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 일이 51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시점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이 50, 아니 그총 여러 시점, 뭐, 하루 단위로 치면 두 달 하면 60번의 어떤 60일이 있겠죠? 이런 여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비교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연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런 자연 실험을 통해서 그 선택 편향을 효과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자연 실험이 가장 효과적인 인과 추론 방법이다라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활용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작위 통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나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자연 실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또 여기서 아마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의 연구가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런 자연 실험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사실 정책적 시행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로 상이한 어떤 자연 실험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있고 그 주에서 서로 독립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실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미국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바탕으로 자연 실험을 적용을 하는 연구가 이제 이런 실험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됐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이런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런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을 바탕으로 한 자연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실험률의 변화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들에서 이제 자연 실험을 설명하는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이 자연 실험의 적용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과 그리고 결과 위주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이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실험과 이제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한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후의 어떤 변화량, 즉 일중차분, 이 실험 집단에서의 일중차분을 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서, 즉 통제 집단에서의 일중차 그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일중차분을 구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시점을 다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이제 여러 시점에서의 어떤 효과의 평균적인 효과로서 인과 효과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전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인과 효과가 이제 추론이 될 수 있고 이 선택 편향이 효과적으로 배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하면은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은 실험률을 3.8%포인트 증가시켰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2.5%포인트 감소시켰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사실 앞서 살펴봤던 어떤 코로나19 전후의 단순한 실업률의 어떤 변화보다는 좀 작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순히 코로나19 전후의 어떤 실업률의 증가만 가지고 어떤 코로나19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를 전부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과대 추산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자연 실험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인과적인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이나 아니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어떤 자연 실험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업률이 아니고 이제 실업보험의 수당 청구 건수를 바탕으로 이제 실업에 관련된 것을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한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후에 어떤 실업보험 청구 건수의 변화량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 정책 시행 전후에 청구 건수 변화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자연 실험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미국에서 비필수 업종 영업 제한 정책과 그리고 식당이나 술집 영업 제한 정책은 2020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 증가의 약 8.5%와 각각 2.4%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그 외에 어떤 자택 대기령이나 모임 제한, 그리고 학교 폐쇄, 비상사태 선포 정책은 실업보험 수당 청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또 사실 미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특히 비필수 업종 영업 제한 정책과 그리고 식당이나 술집 영업 제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어서 어떤 실업을 늘렸고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를 증가하는데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택대기령의 효과가 없었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뭐 자택대기령 때문에 이런 실업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많은 상점들에서 영업이 제한됨으로써 이런 실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살펴본 논문은 앞선 논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자연실험을 적용한 경우인데, 사실 자연실험이라는 거는 비단 어떤 정책의 시행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활용해서 자연실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자들이 얼마나 어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자연 실험을 어떤 고안하고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과 추론의 연구의 어떤 퀄리티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자연 실험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사실 명지대 이제 엄상민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연구이고,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그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자연 실험으로 활용을 해서 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이 신천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이 됐고,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이제 그 지역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시작점이 됐는데,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2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 그전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거의 없다가 이 2월 중순쯤이죠. 2월 중순쯤을 기점으로 이 대구 지역, 이 신천지발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서 이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 그 인접해 있는 경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반면에
서울 지역을 보면은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아래에 있는 이 회색이 이제 서울을 의미를 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 신천지에서 시작된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이 굉장히 심했던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이 실험 집단으로 상정을 하고 그 외에 서울을 비롯한 그 외 나머지 지역을 통제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어떤 코로나19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자연 실험을 이제 구성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신천지에서 이제 시작된 그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어떤 고용률의 변화량과 그렇지 그 신천지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던 이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그 고용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코로나19의 인과적인 효과를 그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였죠. 물론 이러한 연구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어떤 복수의 시점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어떤 자연 실험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2월 중순이라는 어떤 특정 시점에 신천지에서 어떤 그런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이 또 대구에서 또 확산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정 시점에서 대구에서 어떤 발생한 어떤 다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대구와 어떤 다른 지역의 어떤이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인과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이런 자연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고용률을 전국 대비 약 1%포인트 더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약 한 0.89%가 감소한 데 반해서 대구 경북 지역은 그거보다 1%포인트 더 많은 약 1.91% 정도 이제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산업과 이제 그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그러한 고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연구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그 강제적인 경제 봉쇄 정책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강제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택 대기령과 그 외에 이제 많은 정책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영업장들이 이제 뭐 술집과 이제 식당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가게들이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용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간헐적으로 그러한 좀 강제성을 띠는 어떤 정책들이 있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식당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뭐 술집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 때문에 어떤 이런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코로나 확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용률의 감소가 앞서 살펴봤던 미국이나 어떤 영국을 비롯한 어떤 유럽에서의 어떤 고용률의 감소보다 훨씬 더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거는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 그 거리두기 정책, 그 자택 대기령에서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는 약한 3.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를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3.5%포인트 증가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률이 1%포인트 정도 감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 고용률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직업군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고용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서 이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서 살펴봤던 연구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뭐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그리고 기술직의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또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또 10대, 20대 노동자의 고용이 크게 감소를 하고 또 임시직과 비급여 가족 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신천지에서 시작된 그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굉장히 좀 특색 있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자연 실험을 구성한 굉장히 잘 적용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코로나19의 영향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최소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증한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결국에는 인과 추론을 위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시작된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어떤 대구 경북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차이를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이런 자연 실험을 활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자연 실험에 대해서 인과 추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핵심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겠죠. 대구 경북 지역과 그 외 지역은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시점, 뭐 2월 중순쯤 되는 이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시점 전후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자연 실험의 효용성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특정 시점, 물론 당연히 대구 경북 지역과 그 외 지역은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특정 시점, 이 신천지에서 시작된 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딱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인과 추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시점을 바탕으로 그 시점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대구 경북 지역과 그 외 지역은 충분히 비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택근무에 따른 어떤 기업 활동의 변화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재택근무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19의 어떤 가장 큰 영향이고 실제로 많은 이제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났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하고 또 오른쪽에 이제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보면은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어떤 웹캠이나 어떤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색의 빈도가 이 2020년 3월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재택근무는 사실 어떤 고용자 측면에서 어떤 고용이나 실업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많은 기업의 어떤 경쟁의 판도가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알 수 있고 또 넷플릭스, 뭐 페이팔, 혹은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등등 여러 어떤 이 코로나19의 어떤 수혜주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을 잘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그것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주가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의 어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성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제 다양하게 수행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는 산업에서 전년 대비 고용률, 주가, 수익성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재택근무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음, 해당 산업체의 사업장에 얼마나 그 사람이 4시간 이상 머물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왜냐하면은 4시간 이상 그 곳에서 머문다는 거는 어떤 직원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재택근무가 아닌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를 기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재택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각 산업별로 전년 대비 고용률, 뭐 주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IT 기업이 이제 가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가 가능한 했던 이런 기업에서 이런 산업에서 실제로 전년 대비 고용률의 변화가 감소가 가장 최소화됐고 반면에 이런 호텔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실제로 훨씬 이런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전년 대비 고용률이 더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그 경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인과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추론한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 주가도 이런 재택근무 가능성에 영향을 받고 또 전년 대비 이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이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연구인데 이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재택근무 가능성을 그 직업 특성에 따라서 재택근무 가능성을 측정을 했어요. 이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처럼 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구분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각 기업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얼만큼 고용했는지 그 고용에 대한 구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고용에 대한 구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재택근무가 더 용이한 직업을 많이 고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택근무 가능성을 데이터로 정량화한 거죠.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더 적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즉 재택근무가 용이한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주가 변화와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한, 즉 여기서는 아마 3단계의 어떤 전략을 적용을 해서 이 코로나19의 어떤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어떤 코로나19 전후의 주가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약 5.7%포인트가 높았고 또 변동성은 0.005 이것은 평균 변동성이 약 10% 정도인데 그 정도가 더 낮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훨씬 더 주가가 상승했고 또 주가의 변동성이 더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기업 성과 지표들도 다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 것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통념과는 달리 이런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른 어떤 코로나19의 영향은 IT와 같은 어떤 첨단 산업이 아닌 어떤 나머지 산업에서 더 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이 IT 산업들이 사실 이 코로나19의 어떤 수혜를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꼭 재택근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실 그런 주가가 모두 다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나머지 산업에서는 이런 재택근무 가능성 여부가 실제로 이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기업 성과로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성과의 차이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서서는 직업 특성에 따른 어떤 실업률의 변화를 분석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거를 응용을 해서
그 직업 특성에 따른 어떤 그 재택근무 가능성을 활용해서 기업의 어떤 재택근무 가능성을 이제 측정을 했고, 그 기업의 특성에 따른 어떤 기업 성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이런 이중차분법을 응용함으로써 이렇게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잘 적응을 했고, 다 잘 대응함으로써 이런 뭐 주가라든지 뭐 순이익, 매출액, 뭐 자기자본 수익률 등과 같은 이런 영업 성과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강의에서 가장 강조를 드린 부분은 물론 이런 자연 실험이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어떤 분석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어떤 전략으로서 이런 전년 대비 실업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거나, 혹은 직업 특성에 따른 어떤 실업률이나 기업 성과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좀 더 이제 인과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전략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주제인 코로나19의 어떤 사회적 요인에 대한 탐구, 즉 코로나19와 어떤 사회 역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